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만큼이나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일을 계속해왔지만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가 좀 큰 다음에 예전의 경력을 살려보고 싶을 때는 이미 늦으립니다. 집에 있던 엄마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여성들에게 복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여연대에서 시간 선택제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을 봤더니 기대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4대 보험도 다 되고 정규직과 차별 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었고 임금도 낮았고요. 9달 미만의 단기 계약이 많았습니다. 이러면은 또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이 말만 번드르르한 고용정책이었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수치로만 보여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고용의 질도 잡으셔서 국민의 행복지수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올겨울 들어서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앉아있는데 번개와 천둥이 찾아오기도 하던데 눈이 오면 사람들 머리 위로 말풍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풍선이 달려서 옛사랑 생각도 하시고 이럴 텐데 전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잘 갔을까, 까불다가 미끄러지지는 않았을까, 또 노인들은 걸음걸이에 정말 좀 힘이 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찾아오는데 걱정만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먹어도 되나, 이런 주제로 해수부와 전문가를 연결을 하겠고요. 3부에서는 요즘 철도도 그렇고 민영화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오늘 증시 상황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눈도 오고 좀 기분 좋아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는 안 그렇네요. 눈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게 예. 것 같습니다. 한숨이 굉장히 크셨어요. 네, 요새 증권회사 직원들은 정말 한숨밖에 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 증권회사들 모두 구조조정이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구조조정 상태에서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을 일어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직원들은 서로 뿔뿔 또 흩어지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다 떠나고 이런 경우들도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주식 시장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힘드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시황도 또 이게 올해 마지막 옵션 만기일에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겹쳐서 별로 좋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일,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오늘 또 장중에 작은 사고는 아닌데 큰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죠? 네, 타 증권사에서 좋은 실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손실이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또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게 또 파생상품 시장이긴 하지만 오늘 그만큼 시장이 많이 좀 힘들었다라는 거에 좀 대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도 오늘 거의 코스피 지수 지난번 저점 부근인 1960부근까지 내려갔었고요. 코스닥도 다시 저점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을 오늘 6,9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다 받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지수에서 말해주고 종목들에서 말해주듯이 역부족이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그동안 정말 최악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72억, 기관이 120억을 매수해 주면서 그나마 저점권에서 일정 부분 좀 회복하는 종목 내지는
뭐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일정 부분 이어졌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의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락이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을 거의 한 20-30% 정도의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오늘도 뭐 하한가에 진입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보면서 뭐 여러 직원들은 저 종목이 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네. 할 정도로 너무 좀 하락이 많이 심하고 거의 업종 간의 좀 괴리도 많이 심한 상태고 또 지금 본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루머도 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근에 거의 뭐 뭐라 할까요? 그렇다고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이 수익이 또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요. 상대적인 박탈감보다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글로벌 시황과의 네. 괴리감에서 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번엔 또 매물 폭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오늘 나오던 것 같은데 네네. 팔면 또 우리가 맥을 못 추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또 이러려나 이거 참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만. 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대만 쪽이나 네.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엔화가 뭐 아직도 102엔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장중에는 좀 플러스였었는데 지금 막판에 지금 현재 1,051원까지 또 빠지면서 이제 1,050원대도 이제 위협을 계속 받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는 거를 오히려 팔고 싶어 하지 새로 들어오기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달러로 나중에 교환을 할 때를 감안을 한다라면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어필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뭐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테이퍼링이라는 게 한다 하면서 안 하니까 지금 더 짜증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말만 들어도 좀 지겨워요. 그죠? 저도 맨날 아침에 뉴스를 보면 네. 뉴스에서 증시 관련 아나운서가 하는 멘트를 저는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어제 빠진 이유는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우려. 예. 네, 만약에 오르면 테이퍼링 우려가 조금 뒤로 미뤄져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똑같을 정도로 정말 캐캐묵은 악재인데 그 부분이 좀 빨리 해소되는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연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연말까지 해서 뭐 12월 달은 뭐 배당과 관련된 네. 매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종목들이 너무 심하게 빠졌는데 뭐 여러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대차 관련 네. 그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일정 부분 급락한 종목들한테서는 뭐 저점 환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에다 투매하는 형식으로 좀 네. 대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서 손절매를 좀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손절매선을 너무 지나버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에서 개투자자분들이 많이 파시더라고요. 뒤늦게 항상 좀 파는 경향이 네, 있죠. 왜냐하면 예. 너무 겁을 먹은 데다가 네. 지금 가격이 정말 도저히 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러고 나면 반등했던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남들이 힘들어할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참고 그 기업을 믿고 네. 용기를 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뭐 용기를 내야 될 기업은 따로 있죠. 정말 아닌 기업을 들고서 용기를 낼 수는 없겠지만 네. 본인이 좀 잘 선택해서 신중하게 내년도에 좋아질 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했다라면 그 기업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도 지금은 투자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눈 많이 왔죠?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안 보이시죠? 잠깐 봤는데 지금 번개치고 막 이랬거든요. 예, 대설주의보 상태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뭐 스모그가 같이 낀 건지, 네. 아니면 작은 눈발이 날리는 건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역시 보고요. 낭만적인 멘트가 안 나오시는군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네. 낭만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고 노인이나 아이들 사고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만 들던데 역시나 기대한다는 게 무리죠. 네. 네, 기자들은 다 이런가 봅니다. 네. 한국 제품 비싸다고 느낀 건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예. 시민 모임이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 15개 나라 주요 도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네. 32개 품목, 60개 제품의 물가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중에 11개 제품에서 우리나라의 판매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게 비싼가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노트북, 또 커피 메이커, 네. 또 뭐 이제 축산물 중에는 뭐 망고 농산물 네. 중에서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특히 이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마트폰 뭐 삼성 것도 그렇고 LG 것도 그렇고 국내 판매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제일 비싸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 가격은 조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정가 그대로 스마트폰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뭐 이 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예컨대 출고 가격은 다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돈 아마 다 주고 그냥 사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나라 역시 출고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 출고 가격이 우리나라가 특히 높게 책정된 이유는 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그 소위 단말기 유통법 이런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보조금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있죠. 법상 한도는 27만 원이지만 그걸 지키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주는 보조금뿐 아니라 이 제조회사,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주는 판매 장려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출고 가격이 애초에 높고 실제 판매는 그런 걸 다 빼면은 실제 판매 가격은 상당히 그거보다 낮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네. 겁니다. 출고가 따로, 실제 판매 가격 따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단말기의 유통 체계, 단말기에 주어지는 보조금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그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 단말기 회사들은 단말기 회사대로 굉장히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되면 뭐 영업 비밀이 드러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유통 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가격 얘기하니까 저도 스마트폰 바꿀 때가 됐는데 네. 이게 노예 약정 기간이 지나면 고장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스마트폰 제조업체도 살아야 되니까 그럴 텐데 네. 예, 참 뭐 가격 체계도 그렇고 이 감가상각되는 것들을 봐도 그렇고 뭔가 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금융당국이 100세 시대 대비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괜찮은 게 좀 있었나요? 네, 이게 노후 시대에 맞는 우리가 이제 말로만 고령화했지 고령화에 걸맞는 금융 상품은 별로 없다 이런 네.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년에 새로 나오는 게 노인들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겁니다. 네. 노후 실손 의료보험인데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건 이제 원래 병원 가면 그 병원비에 들어간 돈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네. 이건 이제 노인들 분들을 위해서 가입 연령을 지금은 최대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75세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보험료를 대신 지금 보통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보다 한 70 내지 80% 정도 네. 수준에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20-30% 낮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노인보험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아파도 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으로 다 커버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 일정액은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으로 커버되는 것 빼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제 자기 부담금인데 네. 이걸 좀 높게 가져감으로써 또 너무 병원만 많이 찾아다니는 이런 문제는 막고자 한다는 그런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게 이 종신건강종합보험이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간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호스피스 이런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러니까 뭐 간병인을 직접 보내준다라든가, 또 호스피스 이제 뭐 예컨대 이 임종을 앞둔 이 말기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죠. 네. 이런 것들이 2015년부터 출시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 보험에는 뭐 장례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요. 또 힘든 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라든가 세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우미분들이 도움을 네.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그러네요. 됩니다. 예. 네. 그런 서비스를 받는 보험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이미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그냥
노후보장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단순한 형태의 건강보험 내지는 그냥 노후연금보험 이 정도가 다인데 실질적으로 노후에 들어가면은 더 필요한 것이 이런 어떤 간병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보험 체제는 별로 이 커버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는 건데 좀 대단히 때늦지만 오히려 더 절실한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뭐 박용만 상임회장 트위터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요즘에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박용만 상공회의 소회장, 두산그룹 회장이죠. 네. 두산 회장 겸 상공회의 소회장인데 오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제에다가 정치적인 수사를 갖다 붙인 거 아니냐. 그래서 본뜻이 좀 왜곡되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화와 도대체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 될 때 너무 과하게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상공회 이분도 재벌 회장이고 상공회사 자체가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불편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박용만 회장 취임 이후에 상공회에서는 기왕의 전경련하고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경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다 보니까 경제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반면에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이 전경련보다는 훨씬 더 신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이 시각을 드러냈고요. 특히 이 선진국들은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기업들을 옥죄는 노동 규제 또 환경 규제가 너무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국제 경쟁을 어렵게 한다 이런 불편한 또 이 심기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화라는 단어는 많이 중립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정 사이트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일베 같은 경우에도 민주화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광의로 쓰고 있는데 굳이 또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좀 짜증이 많이 섞여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네.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후 2부에서는 많이 궁금하시고 또 확인하고 싶을 수산물 안전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그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많이 오는데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또 택배나 퀵 기사님들 특히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에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이틀 전이었죠.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조사를 한 결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를 직접 시식하는 시식회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수산물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과연 어떤 조사를 거친 건지, 그리고 이 조사를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어촌양식 정책과 신현석 과장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했더니 모두 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사 기간이라든지 지역,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금년도에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안전성 조사 안에는 잔류 조사도 있고 기타 조사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방사능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저희가 검사한 것은 연근해산 전체 13종에다가 다시 추가해서 26종. 또 원양산이 4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6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일단 시료는 국내산 수산물인 경우에는 위판장, 또 공판장, 또 도매시장, 냉동창고 이런 데서 직접 수거한 어획물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네. 원양산인 경우는 이것이 냉동창고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냉동창고에 있는 원양산을 갖다가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적합하다라는 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방사능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것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방사능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연 상태에서 방사능도 이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수 안에서도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보면은 네. 1베클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1베클 미만이 나오면 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오면 불검출이 됩니다. 아, 검출이 안 된 걸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최소한 1베클 이상이 나와야지 미량 검출이라고 이렇게 네.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적합 판정이라고 한 것은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기준치 지금 설정한 것은 100베크렐인데 네. 지금 저희가 발표할 적에 놓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은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불검출. 그러면은 예,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까운 바다뿐만이 아니라 원양에서도 조사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노르웨이산 또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그런 생선 이런 것들을 좀 사 먹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원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배가 잡아오는 외국 수역에서 잡아온 어획물을 원양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원양산 내종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명태, 네. 또 꽁치, 다랑어, 상어가 되겠습니다. 명태는 거의 지금 국내에서 잡히지 않고, 거의 러시아 수역에서 잡아가지고 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요즘 명태 같은 경우는 지금 어획하는 좁아하는 수역이 러시아 쪽에 오호츠크 해하고 베링 해에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그럼 저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조사하신 방법,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법이라는 게 우리만의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국제적으로 표준 조사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조사에 사용하는 기기가 네. 일본이나 미국 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기기가 다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검사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거된 시료를 최소한 1kg 이상 그걸 시료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조사 기간을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조사 기간이라는 게 최근의 조사인가요? 아니면은 2010년, 11년에 그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이후부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조사 기간은 저희가 그 보도로 자료에 낸 것은 금년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2011년도 3월에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네. 방사능 검사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발표에는 금년도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2011년, 12년의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11년하고 12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산 수산물 또 원양산 포함해서 네. 전부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0베크렐 밑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죠?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베크렐이 아니라 10베크렐 이하로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다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조사 정기적으로 하시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조사는 매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검사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표 내용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 정책과 신현석 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해수부 발표와 설명에 혹시라도 또 의구심은 없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비상임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은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해수부 인터뷰한 거 들으셨죠?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국민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 일단 지금 원양산 같은 경우 우리 국내 배가 잡았을 경우에 국내산으로 처리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2013년 그 올해 그 해수부가 검사한 그 검사 결과치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720건을 검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건은 러프하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하루에 2건 정도 했다는 검사예요. 네. 1년을 나누면. 근데 굉장히 검사 수치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원양산도 내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검사 그 수치를 보니까 상어를 158회 한 것에 비해서 명태는 14번밖에 검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건 명태인데 명태는 14건 하는 사이 상어는 158건, 다랑어는 86건을 검사를 해서 이것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그 해수부 관계자 말씀에도 명태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수역에서 잡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오호츠크해가 북해도에서 가장 가까운 데예요. 근데 북해도는 사실 그 지난
2년 7개월간 우리가 방사능 수산물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131건이었는데 67건이 북해도산이었거든요. 네. 결국 이 일대가 방사능의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검사를 적게 했거나 네. 또는 뭐 하여튼 그랬다고 조금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그 100크렐 미만은 불검출리로 처리한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몇백 크렐에도 들어간 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지난 9월 6일 날 정부에서 그 일본산 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네. 발표하면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그 일본산 식품은 다 반송을 하고 그런 미량에 오염된 식품을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미량에는 100크렐 미만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게 그러니까 100크렐이 불검출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구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적적으로 또 먹게 되면은 뭐 일본의 그 후쿠시마현에서 난 농산물을 먹은 아이돌 가수가 피폭됐다 이런 소식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스러운 것 같은데 이걸 누적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라든지 또 그리고 100크렐이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은 그 아무리 미량이라도 인체에 그 해롭지 않은 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사능 물질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유전자를 공격해서 결국은 잠복 기간을 거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방사능 물질을 먹고 안 먹는 거와 비교하는 같은 양을 먹고 피폭이 됐을 때와 미량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경우를 비교하면 미량을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크렐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그걸 뭐 2년 이상 먹었을 때와 단 한 번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비교하면 사실 단 한 번에 세슘을 먹으면 1100크렐을 만약에 먹었다. 800일 정도 지나면 다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10베크렐씩 또는 1베크렐을 800일간 먹으면 180베크렐이 몸속에 축적이 되고 10베크렐을 800일간 먹으면 무려 1500베크렐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량을 장기적으로 먹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번에 명태가 그렇게 적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들었고요. 또 명태와 고등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것들인데 상어를 왜 이렇게 많이 조사했을까요? 상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네. 저도 명태 14건 하는 동안 1년 동안 상어를 15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거는 거의 국민 식생활하고 전혀 상반되는 검사를 했다고 보여지고 헬스부가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검사하는 거에서는 우리는 지금 시중에 유통 중인 걸 하잖아요. 저희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헬스부가 720건 하는 동안 뭐 일개 시민단체인 저희가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20건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검사했을 때는 지금 아까 헬스부에서는 뭐 냉동 창고나 시중에 유통 중인 걸 수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야말로 시중에 유통 중인 걸 했을 때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방사능 검사 방법을 정부가 지나치게 낮춰서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자기가 먹는 식품에 방사능 물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몇백 크렐이냐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하는 검사는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걱정하는 거와는 좀 떨어져 있는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그래서 방사능 안전성 조사한 것을 표를 받았는데 대구는 3번 조사했고요. 그 국민 안주 골뱅이 1회, 문어는 2번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이 먹는 연어나 낙지도 조사 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우리 그 주부들은 보면 일본산 명태가 시중 유통 명태 90% 이상이다 그래서 한동안 전혀 안 먹었고 저는 심지어 의심이 많아서 멸치 다시 낼 때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정도거든요.
아이들 학교 급식에도 이런 게 또 대량 사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올리더라도 네. 식탁에 내가 안 올리더라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조사 결과 같네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안전하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국민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나 꽁치, 대구 이런 걸 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예. 왜 100g 미만은 불검출로 해서 네. 전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를 다시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약처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원래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우리나라 그 방사능 검사를 하는 방사능 검사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3시간 정도, 약 3시간 정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3시간 정도 검사를 하면 방사능 수치가 검사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했는데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방적으로 국민들 모르게 30분 검사 방법으로 바꿨어요. 아, 시간도 줄였나요? 예. 네, 그래서 그 100g 미만 그런 방사능 물질이 검출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수산물 드세요, 안 드세요? 수산물 먹죠, 먹기는. 먹기는 먹으시고요. 조심해서 먹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먹더라도 사실 예.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예. 정부는 사실 그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도쿄전력 사장도 국회에 네. 출석을 해서 방사능 오염수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대기적으로도 방사능 물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검사 방법을 더 엄격히 하고 네. 검사 그 빈도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더 불안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회 한 번 드시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믿을 수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내용 그렇죠. 들여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문자로도 들어오는데 1031번님께서는 상어는 윗분들이 주로 드셔서 검사를 많이 했나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횟집을 네. 운영하시는 6326번을 어제 거래처에서 일본산 멍게를 가져와서 반품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만큼 네. 다들 좀 불안한 상황인데 좀 네.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민 방사능 감식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혜정 위원이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제2탄 글로벌 경제를 읽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미국과 중국 G2의 파워게임, 여전히 힘든 유럽 경제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1년 등 세계 경제를 한눈에 들여다보고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마련합니다. 예, 내일은 저희가 실물 쪽으로 글로벌 경제를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금융시장 쪽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볼커룰, 네. 금융위기 때 나왔던 건데 이제야 승인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은행들을 좀 철저히 감독하기 위한 금융개혁 법안 그리고 그 안에 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이유가 이 회사들이 고위험 투자를 좀 많이 했다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거래를 원천 금지시키겠다 이런 뜻에서 볼커룰이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볼커룰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폴 볼커라는 그 과거에 연준 의장을 했던 네. 사람이 있는데 오바마 정부가 2008년에 출범하고 나서 2009년이죠. 그때 이제 백악관에서 경제 사령탑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때 오바마가 준비했던 금융 개혁 이 설계를 이 폴 볼커가 했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볼커룰이라고 이제 했고요. 볼커룰이 이제 어제 승인이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볼커룰 입안되기 전에. 예,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 볼커룰 그러면은 아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게 위험한 투자를 금지시키는, 많이 줄이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볼커룰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쉽게 한 3가지 정도를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자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거래라는 게 이제 은행이 고객 돈을 유치해서 그거를 이제 굴리는 그런 거래가 있고, 자기 자체의 돈으로 하는 그 거래가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래를 이제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이제 터졌고, 네.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기 돈으로 모기지나 이런 파생상품, 위험한 상품을 투자해서 결국은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가 헤지펀드, 원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자하는데 제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앞서서 이제 은행들이 미리 헤지펀드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부를 폐지한다거나 뭐 분사, 매각한다거나 좀 대비를 해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준법 감시, 이제 은행 내부의 통제를 얘기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은행들 경영진이 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정부 당국에 정기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강화돼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감독과 규제의 시대가 왔다. 새해부터 이제 바젤 3라는 은행 네. 건전성 규정이 이제 이행에 들어가고, 미국 유럽에서도 금융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는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과거에 위기를 불러왔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좀 제약을 가하고, 대신 경제, 실물 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이 되는 제조업을 좀 부활시키는 어떤 큰 흐름의 변화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떵떵거렸던 월가는 금융위기 때문에 좀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것 같더니 또 볼커룰이 나오니까 찡찡거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불만도 많고, 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뭐 논란도 좀 많이 있고, 이 볼커룰이 이제 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허점이라든가 좀 복잡한 규정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법안과 규정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볼커룰이 이제 공식 문서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고요. 많군요. 예. 예, 여기서 볼커룰에 대한 규정은 100페이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 900페이지는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한 조건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런 네. 자세한 복잡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 해석이 다양해지고, 앞으로 이제 규제의 이행 방식이나 또 세부 항목 이런 것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커룰 때문에 은행들이 그 사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진 골드만삭스, 네. 도이체방크 이런 데는 자기자본 거래를 많이 해왔던 데인데 이런 데들은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은행들이 네. 이미 이거를 예상하고 그 전에 충분히 좀 대응을 그렇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도 있고, 네, 오늘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나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